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방송은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매일경제 기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다년간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특파원을 지내시면서 많은 경험을, 스타트업 쪽에 많은 정보를 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현재는 혁신과 아이디어를 신선한 우유처럼 배달해주는 더밀크의 대표를 맡고 계시죠. 손재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생스터 TV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예, 저는 더밀크 손재권 대표고요. 저희 더밀크는 실리콘밸리에서 혁신과 관련된 기업들, 혁신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런 매체고요. 지금 현재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우리는 뷰스레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더밀크 TV에서는 미국 형님, 미국 경제를 얘기해주는 미국 형님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독자적인 유료 서브스크립션 매체 더밀크닷컴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2분기 내로 베타 서비스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매일경제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 기자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그러한 새로운 테크라든지 혁신적인 그러한 이노베이션에 대한 전문적인 매체를 또 설립을 하게 되신 건지 그런 부분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이게 테크가 스마트폰 나왔대.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어떤 스마트폰이 나오고 PC가 그전에는 어떤 PC가 나왔다는 건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게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줌콜 같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산업으로도 미국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 6개가 지금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에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삶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매체들, 경제지들은 일단은 좀 원오브댐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다양한 매체를, 다양한 분야를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 테크놀로지를 그 중요도만큼 많이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중요한 스토리, 굉장히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을 간단한 3, 4매 정도로 원고지로 쓰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주로 미국을 다루기 때문에 미국 업체 또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다루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것이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실리콘밸리에 제가 머물면서 이제 직접 취재를 하게 된 거죠. 한국에 있으면서 실리콘밸리를 다룬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CNBC에 따르면 이게 약간 건너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오리지널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더밀크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신선한 우유를 여러 가지 유통 과정 없이 바로 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어릴 때는 우유를 진짜 마셨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비타민도 있지만 우유는 이제 몸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머리로 마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브레인 주스 같은 브레인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우유도 배달하잖아요. 우유도 이제 배달하는 거고 정보도 이제 배달하는 거고 속성이 비슷해요. 우유는 I가 하나인데 ILK인데 우리는 ILK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요? 예, 이노베이션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I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쳤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 DT 시대, 이노베이션의 시대에 어울리는 딱 제목이네요. 제일 어려운 게 장명이잖아요. 그 가치를 나타내는 장명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되게 본질적인 부분도 잘 관통하시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지역과 회사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나요?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일단은
뭐 시애틀도 그렇지만 집 밖에 못 나가는 그런 네네.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런지 좀 2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회사를 못 가니까. 근데 네네네. 제일 큰 변화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택근무를 해도 큰 영향이 없다. 지금 네네. 생산성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이 일 더 많이 하더라.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 보편적으로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재택근무를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연말까지로 늘렸어요. 그리고 네네, 맞아요. 트위터는 아예 그냥 집에서 일해 이런 평생. 원하면 오늘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네. 아예 그냥 집에서 일해 라는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그 재택근무가 뉴노멀, 넥스트 노멀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그냥 말일 뿐만 아닙니다. 많은 실리콘밸리 창업자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회사에 못 나가는데 지금 임대료 거의 끝난 회사들은 재계약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 있어요. 내가 다음에 창업을 하면은 아예 사무실 안 두겠다. 지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창업하는 실리콘밸리 창업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위워크가 나와서, 배경도 지금 위워크이지만 위워크가 나와서 창업하는 게 좀 쉬워졌잖아요. 그쵸. 사무실을 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다음에 원슬리 베이스 다 돼 있으니까 이제 하는데, 지금은 아예 사무실, 위워크도 안 들어가도 돼. 이제는 그냥 집에서 창업하고, 그게 지금 뉴노멀로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계속 갈 것이다라는 게 지금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될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또 재택근무의 단점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한 하이브리드형 모델이 지금 앞으로 좀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뭐 3일 나가고 그다음에 뭐 하루 이틀은 뭐 집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회사에 하루 이틀 나가고 집에서 일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앞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무실 공간이 확 주잖아요. 그쵸. 사무실 지금까지 뭐 캠퍼스일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때는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일할 타임도 있고, 또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있고,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방식이, 그게 지금 제일 큰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뭐 출퇴근하는 것도 많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이제 뭐 굳이 막 그것까지 가야 되느냐, 도심에 뚫고. 제가 최근에 맨하탄에 있는 분하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맨하탄 한가운데 너무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아직 뭐 저것도 없어요. 세탁기도 없는. 세탁기 없어가지고 뭐 공동의 세탁기 해가지고 1층 내려가고 막 이렇게 좁은 스튜디오에서 비싼 데서 자기 문화생활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센트럴파크 주변에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 가고 싶다고. 이렇게 다 할 건데 굳이 여기 살 필요 없다, 이사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몰도 좀 출퇴근을 전제로 해서 백화점이나 몰도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변화가 어떻게 어디로 튈지는 지금 쉽사리 예측이 잘 안 가는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약간 요즘 많이 거론되는 뭐 역세권 이런 거보다 나중에 이제 또 삶의 질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뭐 숲세권 이런 데가 숲세권, 그렇죠. 숲세권, 그 숲세권이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파크 주변에 팍세권 이런 거. 뭐 이런 거. 왜냐면 뭐 주변에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뭐 이런 사태를 겪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의 편중 현상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돈이 과하게 몰린다던가 이러한 뭐 부분들도 많이 개편이 될 것 같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라든지 디스턴싱의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변화가 완벽하게 왔다라기보다는 이제 도입 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도입 부분에 있을 때 이제 변화의 과정에서 현재 되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혹은 올바른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눈에 띄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혹시 어딘지 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 뭐 지금 뭐 줌이 제일 좀 많이 두각이잖아요. 저기 경우에는 지금 우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SNS라고 생각을 해요. SNS가 소셜 네트워크가 페이스북이 아니고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고 그리고 뭐 스냅 이런 게 소셜 네트워크가 그야말로 직접 만나는 건데 이렇게 직접 인터뷰를 같이 하고 또 같이 줌으로 줌 컨퍼런싱도 하고 줌 맥주도 마시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이게 줌이 성장하게 된 이건 사실 3억 명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3억 명이 쓰고 있고 하우스 파티 같은 경우는 2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하우스 파티가 그렇게 늘었어요 벌써? 2억 명으로 늘었어요. 하우스 파티도.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SNS죠. 지금 화상 전화가.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이자 새로운 서비스이기도 한데 B2C죠 이게. 그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현상은 지금 뭐 틴더나 아니 매치닷컴 있지 않습니까? 틴더나 그런 데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이용률이 떨어졌어. 왜일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만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줌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수혜 기업 중에서도 가장 이 시대를 상징하는 기업은 무엇일까? 저는 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또 이 기회를 잘 이용한 회사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시기에 투자도 인도에 거의 이제 한국 돈으로 7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인수 진출을 했고요. 또 줌에 대응하는 컨퍼런싱 서비스인 또 룸스도 이제 선보였고 지금 VR, 오큘러스 좀 잘 팔리고 있거든요. 뭐 없어서 만들지 이거죠. 지금 비즈니스도 잘하고 있고 또 정보 보호 못한다. 또 정보 유출의 온상이다라는 가짜 뉴스의 온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비판을 많이 극복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많이 성장을 시켰고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거든요. 지금 1분기의 제일 큰 승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페이스북이다. 그리고 결국 아까 또 돌아가는데 이제 리더십이 굉장히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만나봤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위기를 돌파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사실 줌 같은 경우는 사실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메시징 기능도 그렇고 이제 새로 나온 데스크탑용 앱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접근법이 B2C적인 접근이잖아요. 사실 줌 같은 경우는 원래는 B2B 플랫폼으로 기획을 했었지만 사실상 B2C가 되어버린 상태고 근데 이제 사용자가 깡패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으면 수익화야 이제 그때 고민하면 되는 거지만 근데 이제 또 3억 명씩이나 쓰는 플랫폼이 이거를 감당할 정도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클라우드의 힘이죠. 근데 이제 이 3억 명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지도 되게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는 회사기도 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선 과연 어떻게 또 피보팅이 될지 혹시 뭐 생각해 보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줌 발표에 따르면 어쨌든 자기도 이런 게 부담스럽다, B2B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점 지금 3억에서 지금 많이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료로 전환율이 이제 줌에서는 기대를 하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위기, 질병 위기 이전의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줌 CEO가 자기는 B2C 싫다, B2B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질병 이전 생각이고 생각이 바뀌었을 거다. 생각이 바뀌었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줌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소셜 기능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리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재밌는 소셜 기능을 넣어놓고 다시 B2B로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지금 많이 연구를 할 것이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 개발이 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돈 벌 궁리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윤준이 줌 걱정을 줌이나 뭐 어떻게 할까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한다. 일단 3억 명이 나왔으니까 그 기반으로 이거를 모멘텀을 못 찾고 다시 B2B를 하겠다.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럴 수 어떻게 보면.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근데 지금 줌은 주가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높아서 줌이 주가가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은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기회를 모멘텀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뭐 사실 줌 같은 모멘텀을 가진 엄청난 이제 기술 기반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임플레멘테이션을 위해 가지고 뭐 회사 몇 개 산다고 그 자금이 조달이 안 되겠어요.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돈 싸들고 올 텐데 유저가 3억인데 뭐 말 다 했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K 에듀케이션이 엄청난 그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인데 또 메가스터디 같은 온라인 기반의 공전의 히트를 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한 지 오래됐잖아요, 되게. 근데 아직까지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액티브 X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한 규제와 장벽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많은 혁신과 이런 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이 시야를 넓혀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뭐 한국을 많이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K-팝, K-무비 봉준호 감독 있었고요. K-팝, BTS 그리고 또 뭐 핑크퐁 같은 아기 상어도 하고 있고 지금 요즘에는 그 K 방역 해가지고 다 주문하고 있고 KBO까지도 야구 해가지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안 보이는 게 좀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문화예술 쪽에도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솔루션, 한국 서비스를 원하는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가 응답을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직 이제 처음부터 한국에 회사 창업을 했고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전원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위치도 전원 한국인인데 글로벌 서비스 전달 굉장히 난센스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만 가도 싱가포르, 홍콩을 가봐도 싱가포르에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콩도 그렇고 그래서 글로벌 회사 심지어는 일본도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위한 한국에 이해한 서비스를 하는데 글로벌 이거는 좀 쉽지 않고 또 갤럭시와 같은 또 스마트폰 자동차와 같은 표준화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서비스는 좀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진출 시장을 넓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창업 오케이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반드시 이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과 같이 원격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은 또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을 염두를 해두고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해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고 한국에도 지금 여기에서 창업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창업에서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하는데 저도 지금 완전 생 문과생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창업해 본 적도 없고 경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저도 하는데 지금 뭐 여기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또 한국에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 또 디자이너분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약간은 더 좋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양성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어느 회사를 가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백그라운드 뭐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인정이 되는 문화기도 하고 미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은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이제 수순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다양성이 존중되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염두한다면 그런 인원 구성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더 밀크 같은 경우도 저희 실리콘밸리에 있고 또 시애틀에도 저희 직원분이 있거든요. 시애틀에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지금 우리 프로덕트 개발 중인데 그건 인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드바이저는 대만에 계시고 이런 회의할 때는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편집국은 이렇게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문서 이런 것도 다 이제 공유하고 다 사스 서비스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제지 못할 건 없다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로 뭐 기존에 있던 여러 장벽들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사실상. 제가 이제 매니징 하고 있는 팀만 해도 이스라엘이랑 파리랑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지역이 3군데나 나눠져 있어요. 저희 작은 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지역, 다른 시차에서 일하는데도 그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걸 느끼진 또 못했어요. 되게 또 다양한 관점에 접근이 있을 수 있고 또 시차가 다르면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저녁 시간에 이것 좀 해놓자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돼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좋죠.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이 그 산지 직송,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혁신을 산지 직송이지. 논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 직접 와 계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확연한 차이가 또 왔다고 느껴지셨나요? 예를 들어서 실제 창업자들을 이제 서면이나 영상으로만 만나다가 실제로 만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많죠. 그럴 때 받으셨던 어떤 느낌 같은 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저는 CEO들 굉장히 많이 만나봤고 직접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사실 대단하죠. 회사를 만들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고 또 그런 CEO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좀 오히려 좀 평범함을 많이 느끼고요. 또 진솔함, 또 진정성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눈에 딱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기자들 앞에서 뭐 홍보 멘트 많이 쓰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뭐 주변에서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인터뷰하면은 좀 더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뭐 한국 같은 경우 제가 한국 CEO들도 많이 이제 만나봤는데 한국 CEO들이나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많이 정보가 정제된 게 많이 나오죠. 보통은 그거를 이제 캔드 인포메이션이라고요. 깡통 인포메이션. 깡통에 담긴 신선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가공된 이게 먹기는 하는데 이게 막 맛있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기자들 특히 이제 캔디 인포메이션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바로 즉각 물어보고 또 이제 인터뷰이도 CEO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일단 말을 이제 많이 전달하는 편이죠. 실리콘밸리에서 만나보신 많은 경영자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각 분야의 테크놀로지 총 책임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이분 되게 특이하다 또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이제 어떤 분들이 더 낫다 아니면은 뭐 별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상에 남는 뭐 그런 분들 혹시 계셨어요? 저 막 저커버그가 제일 좀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막 저커버그가 좀 많이 성실한 편이에요. 성실한 편이고 말도 굉장히 진솔하게 하고 얼굴에 좀 진정성이 많이 써있어요. 그 다음에 너무 좀 대단한 게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피하지 않고 2019년이었죠. 의회 청문회 나갔잖아요. 그 4시간 동안 그 공격, 어떻게 하면 그 말 실수를 받아야 된다는 의원들, 상원의원들 앞에서 아주 쫄지 않고 받아쳐내는 능력, 회사를 살린 거거든요. 자기가 드라이브하고 있고 회사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고 메시지를 컨트롤하고 있고 다 이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단한 능력인데 실제로 만나도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현장에서. 그 청문회 때 기억이 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청문회를 몇 시간 동안 완전 치프 커맨더죠, 일종의 그쪽 페이스북 진영에 그걸 진두지휘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컴퓨터 잘하죠. 아닌가, 에일리언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기자들 질문이 되게 까다로워요. 페이스북은 지금 의사회 의장이면서 회사 CEO면서 창업자거든요.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쵸. 다 굴리는 추세인데 페이스북은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너 독단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내려올 생각 없냐라고 하니까 그럴 생각 없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그냥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미리 사전된 질문도 기자들 질문 뭐 사전에 예고하진 않거든요. 뭐 자기네들끼리 훈련을 하겠지만 뭐 그런 질문도 아주 뭐 잘 받아 넘기고 사내에서는 페이스북 평가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웃으면서 우리 평가 안 좋아진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회사를 잘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혁신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시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혹시 롤모델로 창업을 할 때 염두에 두셨던 회사라든지 혹은 경쟁사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경쟁사는 아니고 롤모델 같은 분이 한 친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예요. 그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 제시카 레신이 이제 CEO 창업자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월스트리트저널 출신이고 그야말로 월스트리트저널이잖아요. 금융 그렇죠. 쪽으로 많이 기사를 많이 쓰고 중심이 그쪽이기도 테크를 좀 덜 다룬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창업을 하게 되고 저랑 좀 뭔가 비슷해요. 동기가 좀 비슷해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시카가 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유료 구독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을 지금까지 잘 이끌고 있고 제시카 레신이 창업한 2016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이렇게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창업을 해서 지금 좋은 그 굴지의 테크 매체가 만들어졌고 창업에 생각이 있다면 미룰 게 아니고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물론 있죠. 왜냐면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이렇게 창업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제시카 레신이 좀 많이 영감을 줬어요. 미디어 업계에서. 그래서 창업하는데 약간 롤모델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창업의 길이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또 본인의 꿈이 있으면은 이제 하루빨리 뭔가 임한다는 것도 대단히 멋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창업이 우선이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꿈이 무엇인가, 어떤 꿈이 있는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그게 지금 회사에서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이뤄낼 수 있다면 그것만한 또 좋은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창업하면은 회사에서 그런 리소스가 없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그 같은 동료 인재, 그 다음에 그 자본, 그죠? 그 다음에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꿈이 있는데 이거를 이걸 이용해가지고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창업은 훨씬 힘든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도 창업이 아니야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이냐, 꿈이 무엇이냐 라는 일에 대한 질문이 더 먼저다. 창업을 하신 카테고리가 미디어 컨텐츠 사업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컨텐츠가 킹이다, 컨텐츠가 왕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전에는 정보를 찾아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도서관에 갔고요. 도서관에 가서 찾으러 갔죠. 신문을 찾아서 봤죠.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는 서치를 했죠. 가서 검색어를 쿼리를 입력을 하는 행위거든요. 정보를 찾고 더 좋은 정보를 찾아가는 게 이제 그 이전의 시대였다면은 지금은 정보가 찾기 전에 도착을 하죠. 뉴스레터도 있고 또
소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것도 있고 정보가 찾아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죠. 왜냐면 나한테 도착하지 않은 정보는 이렇게 그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중요한 뉴스는 누군가 공유를 하겠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바뀌었지만 지금은 또 한 차례 바뀌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를 공유를 해서 문제죠. 그 다음에 공유된 정보는 굉장히 자극적인 정보가 많이 공유가 되고 정말 필요한 정보가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그런 정보가 가짜뉴스, 그리고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이죠. 가짜 정보, 부정확한 정보가 더 이제 배달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죠. 지금은 문제가 정보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그 문제가 제일 큰 정말 문제 같아요. 어떤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가려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는데, 우리가 좋은 정보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교육은 이제 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좋은 정보를 골라주는 거, 그리고 또 콘텐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가치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세우고 또 한다면은 앞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가치, 그리고 생생한 정보에 대한 가치는 더 올라간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신뢰 있는 매체에는 광고가 더 집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신뢰 있는 매체에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데 광고가 더 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 더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 차례 정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수단이 지금 바뀌는 그런 트랜지션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또 다른 트랜지션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콘텐츠의 이제 양적인 부분 혹은 자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밀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20년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테크 분야, 산업 분야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보를 골라내는 그 능력과 또 그 전달하는 방법은 일단은 어느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고 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팀 멤버들도, 앞으로 합류할 분들도 경험 있는 테크 분야에 굉장히 경험 있는 분들을 모실 예정이고요. 우리 더 밀크는 한국어로 된 매체 중에서도 최고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 어떤 매체를 비교해봐도 우리가 뒤지지 않는 한국인으로서 그렇죠. 그런 뷰와 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전달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한국인들 우리 수준에 좀 안 어울리는 업종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그 3개가 정치, 언론, 금융입니다. 한국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이번에 방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인이 이제 표준이 되고 있고, 축구도 잘하지, 야구도 잘하지, 굉장히 잘한 갤럭시도 만들지, 차도 잘 만들지. 그럼요. 모든 게 지금 한국인들이 자부심이 쫙 올라가 있는데 여전히 좀 안 올라가 있는 3개가 정치, 언론, 금융. 저희는 3개를 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정치는 아니지만 언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나왔고요. 금융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경영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밀크 이제 신선하게 산지 직송하는 테크와 혁신에 대한 다이렉트, 산지 직송 정보를 제공하는 더밀크에 대한 혁신 직송. 네. 현지 직송, 혁신 직송. 혁신 직송. 더밀크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이제 스타트업 이야기,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 그리고 현재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저한테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고 또 한번 배워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섹스터 TV 화이팅! 아, 네. 더 밀크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더밀크 계정으로 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딱 핀해서 놓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이야기 또 더밀크 통해서 섹스터 TV 통해서 전달.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